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최신 사건 위주의 이야기를 진행해드리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2018년 5월,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야기까지 먼저 아마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길, 그것도 한국에서도요, 당연히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한 시신이 발견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7일 밤 10시 30분, 니가타시 JR 철도의 선로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밤 10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열차 운전사의 눈에 이상한 물체가 갑자기 보이게 됩니다. 선로 옆에 무언가가 누워있는 것, 얼핏 봤을 때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급하게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밟고 지나간 상태로 사람인가? 마네킹이었나? 되게 무서운 마음을 갖고 조심스럽게 열차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열차를 멈추고 본 광경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훼손되어서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보이는 건 피, 그리고 크기로 봤을 때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의 시신이 그 철로에서 훼손된 채 보여있던 겁니다. 바로 기관사님이 본의 아니게 시신을 훼손한 거죠. 이윽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원조회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아이입니다.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록이라든가 지문 등록이 되어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원 확인을 해보려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아이일까, 어떤 아이일까 해서 책가방부터 해서 어느 학교를 다닐까를 조사해보려고 하는데, 그 지역, 바로 이 사건이 난 지역, 당일 5월 7일 오후 4시 20분경에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어머니의 전화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날 5시부터 해가지고 그 수색대원들이 약 100명 정도가 아이를 이미 먼저 찾고 있었던 거였죠.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혹시 이 아이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갖고 있는 의류품, 옷들 하나씩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전화로 우리 아이가 입고 나간 거 맞는데 이쪽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아이를 확인하게 되고요. 바로 그 아이가 실종된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타마키입니다. 나이는 7살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니가타 시립 고아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였고요. 평상시 성격이 굉장히 원만한 아이였고, 부모님과 오빠와 같이 총 4명의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오빠하고 싸움도 없을 정도로 되게 착하고 조용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이의 인상착의는 복장은 등교 때와 똑같은 핑크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요. 하늘색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 핑크색 우산을 들고 있는 상태로 등교를 했었는데, 이렇게 옷을 입은 걸 확인했던 거죠. 이런 모양과 이런 진술을 토대로 사건 현장을 경찰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이 밝혀진 지난주 5월 7일 날 있었던 사건의 겉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조금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건 현장에 대해서 한번 모양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최초로 확인을 했을 땐 경찰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형 자체의 조금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선로와 집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특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로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바로 옆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집과 바로 옆쪽입니다.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넘어지거나 실족을 해서 넘어진 상태로 선로 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지나가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겁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되니까 진술대로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핑크색 잠바 입고, 회색 트레이닝 바지 이거 맞고, 회색 바지도 맞고,
가방을 메고 가방이 이상했습니다. 가방이 발견이 되었는데 시신과 가방은 같이 묶여있죠. 당연히 메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열차가 지나간 쪽으로 봤을 때 시신이 훼손이 됐는데 그 훼손된 상태를 보면 가방도 손상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훼손된 만큼 같이 가방도 훼손이 있었어야 되는데 가방은 훼손이 거의 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모양이 있던 겁니다. 가방을 메고 있던 게 아니라고. 그럼 가방을 들고 있었나? 왜 가방을 애가 안 메고 있었지?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던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소지품이었던 핑크색 우산을 아이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되게 이상했던 겁니다. 이거 혹시 가방을 누가 옆에다 그냥 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사고를 위장한 게 아닐까라는 경찰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곧바로 부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이 사건에 대해 실족사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뒤 바로 부검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부검 결과 교살의 흔적이 보인다. 즉 직접적 사인은 선로에서 치여서 시신이 훼손돼서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상태로 훼손된 것이다 라는 국가수의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부검 결과 발표죠. 사인은 질식사, 목이나 줄에 목의 흔적에는 뭔가 이렇게 끈 같은 좀 진짜 까끌까끌한 이런 흔적은 따로 없는데 아마 느낌상 손 같은 어떤 뭐 부드러운 물체로 눌린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망 시간을 추정을 해봤는데 7일, 그러니까 5월 7일 실종 당일이죠. 5월 7일 저녁 8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측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아이가 급식에서 먹었던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위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사실 부검 결과 위 내용물로 판단해보고 시간을 최대치로 잡아봤을 때 최대치 시간 8시 이전에 사망한 것이다. 그것도 누군가가 목을 졸라서 말입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미리 살해를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훼손되길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일은 실족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 실종이 아니고요. 이건 분명히 유괴, 납치, 그 다음에 살해, 유기, 사체 훼손까지 아주 큰 중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행적을 또박또박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인 2018년 5월 7일 아침 등교 시간에 아이 타마키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자꾸 쫓아왔어 라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 걸 친구가 그 이야기를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5월 7일 오후 3시에 이제 하교를 하게 되는데요. 타마키는 고아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갔던 건 아닙니다.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건데요. 이게 친구랑 헤어진 자리가 되게 멀리, 집하고 먼 거리면 되게 동선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동선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시면 숫자 1, 숫자 2, 숫자 3이 보이실 텐데 그 숫자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숫자 1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2까지 같이 간 거고요. 2에서 3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로와 집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만 더 편하게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에서 3시에 친구와 함께 나온 타마키. 별표가 된 지역까지 아이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와 헤어지게 되고요. 화살표 방향입니다. 화살표 방향이 자기 집의 방향인데 그 집이 바로 저쪽입니다. 제가 화살표 2가지 옆에 보라색 같은 화살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보라색 화살표가 타마키의 집입니다. 애초에 아이가 집 근처에서 실족했다고 생각한 이유도 집 근처에 철로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집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선로에서 사망한 채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집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건널목 부분에 혼자 걷고 있는 걸 목격했던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즉
아이와 별표 자리에서 헤어지고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지역인데 저 짧은 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마도 느낌상 납치일 확률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5월 7일 오후 10시 그리고 오후 10시 21분에 진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10시 21분까지는 거기를 지나가는 열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사람을 봤다거나 뭐 사람을 치고 지나갔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시 30분에 통과하는 열차에만 치인 겁니다. 즉 10시 21분에 통과한 열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10시 30분 그 10분 사이에 아이는 거기에 시신으로서 유기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이야기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흰색 외건 차량을 목격했어요. 첫 번째 목격자는 저녁 8시에 열차 기관사가 지나가다가 흰색 외건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다라는 진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 9시 반경입니다. 이 근처에 사는 이제 어떤 여성 목격자에 따르면 선로 옆에 하얀 차가 멈춰 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도로 폭도 되게 좁고 사실 방범카메라도 없는 지역이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지역이라 사람이 잘 안 가는 지역인데 왜 저기에 차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9시 55분경 그 흰색 차가 떠나는 걸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목격자까지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흰색 차는 도대체 무엇일까입니다. 정확히는 흰색 차량이 뭐 있다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량에 대한 조회도 중요했지만 정말 그 차량이 맞다면 사건 현장에 차량에서 내려서 이동한 힌트, 즉 단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에서 아이를 던진 건 아닐 거니까 분명히 아이에 대한 흔적을 찾아야 돼서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던 뭐 발자국이 됐던 어떠한 흔적이라도 있을 거다가 첫 번째 유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추였습니다. 집으로 가기 300m 전에 확인이 됐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를 합쳐보겠습니다. 기차 시간이요. 기차 시간에 대한 게 뭐냐면 21분엔 아무 문제가 없고 30분의 시신이 거기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 지역은 열차가 10분 단위로 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분 단위마다 열차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21분에 열차가 지나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때 시신을 갖다 놓고 30분에 사고 나길 기다렸던 사람, 아마도 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어른일 것이며,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성인일 것이고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 얘기하면 납치, 그리고 살해, 유기, 훼손, 아동범죄, 우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일지 우발일지 모르겠지만 아동범죄일까?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조심스러운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단서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근거, 차에서 내렸다는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바로 뭐였냐면 선로에 있었던 철제 울타리에서 이상한 지문들이 발견됩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서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문이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한 지문 같은 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선로 옆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울타리에서요. 그리고 하나 더, 아이의 가방에서 제3자의 지문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두 지문은 일치가 됩니다. 점점 누군지 알 수 있게 됐던 거죠. 경찰들 머릿속에도 이 사람이 범인이겠다 라고 당연히 생각이 지난주에 들었고, 어제였습니다. 5월 14일 아침 7시 니시구에 있는 한 휴게소, 그곳에서 바로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용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용의자는 니가타 고향마을 주차장에서 수사원에 의해서 임의동행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용의자였던 이 사람은 검은 경차,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경차가 이미 그때 당시 시간에 방범 카메라에 찍힌 게 확인이 됩니다. 그 검은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압수를 하고 차 안도 조사하면서 처음엔 참고인 자격으로 취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중에 발표했는데 흰색 외건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왜 그러냐면 10시 20분부터 10분 단위로 온다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 피해자의 집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살았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차량이 오고 나가는 게 그 시간에 유일한 차량이 이 차량, 그리고 지문도 일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인입니다. 그쪽에서는 용의자라고 하지만 저는 감히 범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범인은 이름 고바야시 시로, 하루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남자입니다. 키는 170에 몸무게 70kg, 나이는 23살. 니가타시 니시구에 살고 있으며 직업은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회사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어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고바야시 하루카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전기공사, 그러니까 전기를 공사하는 쪽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5월 7일이죠. 사건이 발생한 5월 7일 당일부터 지난주 어제입니다. 어제 체포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회사를 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건지 아니면 회사를 잠깐 쉰 건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획적으로 5월 7일 날 회사를 쉬었다는 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용의자의 진술탕으로는 아이와는 따로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동네에 같이 살고 있지만 말이죠. 5월 7일 저녁 10시 19분에서 30분 사이 아이의 시신을 운반해서 방치하고 기차에 치이게 한 등 시신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고바야시의 집은 방금 보신 피해자의 집에서 딱 100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시신이 유기된 선로에서는 딱 70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다 이웃 주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코바야시는 어제 잡히고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건 용의자 자격으로 원래 체포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용의자의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데 인권보호라는 문제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대로 얼굴을 공개해서 이 정도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 사진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준비해왔으니까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처음에는 뭔가 실족사 같다가 이상한 점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어제 날짜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입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건 아동 성범죄 관련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그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계획적일까요? 우발적일까요? 일단 겉모습만 보면 우발적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걸 우발적이라고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5월 7일 당일날 자신이 회사를 쉬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 자체가 왜 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쉰 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쉰 상태에서 사건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아이와 면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주변 진술에 따르면 아이와 면식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알고 있는 사이. 그러니까 아이가 지나가는 걸 그냥 납치한 게 아니라 아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대화를 하다 데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 중입니다. 그리고 차량에서도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아이가 목표였는지 아니면 혹시 부모님과의 원한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느낌도 약간은 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되게 느낌이 이상하냐면 유기를 한 이유입니다. 도대체 왜 시신을 유기를 했을까?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원래 대부분 이런 아동 성범죄나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큰 일이 터지게 되면 자신의 집 근처에다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외진 산이라던가 아니면 바다 같은 데다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대부분 발견을 좀 지연시키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꼼수죠. 사람 잘 못 찾게 하려고
더 오랜 시간을 끌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자신의 집에서 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다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어봐도 초범이라서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발적인 게 아닌가라고 떠오르긴 하는데,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은폐를 하려고 하지만 집에 가족과 함께 있었다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차가 본인 차량이 아니고요. 이 차량은 어머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량이라 그 다음날 어머니가 차량을 만약 운행하시려고 끌고 나가면 아이의 시신이 확인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신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한 게 사고 위장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건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발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새로운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교 동창생에 대한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코바야시 하루카 고교 동창생인데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코바야시는 평상시에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 뭐 속된 얘기로 이제 약간 뭐 우리가 오타쿠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인상은 되게 좋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본 적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는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좋아했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물론 지금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죄명을 이렇게 덮어씌우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왜 하필 아동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이상한 점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최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2018년 4월에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 코바야시 하루카입니다. 이 남자는 사건 발생되기 한 달 전에 어떤 다른 여학생에게 또다시 이상한 짓을 하다 한번 걸렸던 겁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 조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5월달에 또 이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금방 잡힐 수밖에 없었냐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지고 살인사건이다라고 판단한 경찰은 이 지역에 있는 용의자들, 즉 동종범죄죠. 범죄가 비슷한 걸 한 사람이 있었나? 라는 부분을 찾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겠지만 지문이 나온 걸 확인하고 지문 조회, 범죄자는 지문 조회가 바로 되니까 말이죠. 바로 확인하고 바로 판단이 끝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했고 굉장히 오타쿠적 기질, 즉 아동 성범죄 기질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즉 4월 달에 막지 못했던 불구속 입건했던 이 사람이 5월 달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버리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체포될 때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영상에 보게 되면 눈을 감고 웃고 있습니다.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혹시 뭐 정신적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체포됐구나라는 자포자기의 웃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웃을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일본 내에서도요,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11일인가 연결식 추모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함께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입니다. 4월달 초범이 아니었던 불구속 입건자를 풀어줬다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불과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살인범이, 한 달도 안 됐죠. 5월 초니까 살인범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의 일본 사건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어디든 간에 저는 특별법이라는 게 좀 강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얘기는 다 똑같이 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아동은 실질적으로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런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건 일본이건 간에 어느 나라건 간에 초범이라는 부분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내용이 잘못 내려졌을 때 이런 일이 터지는 걸 보게 되면, 만약에 그때 당시 불기소가 아니라 구속이었으면, 구속 처리로 재판에 넘어가는 거였으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뭐 가끔 그러잖아요. 심신미약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니까 더 국가적이든 더 보호 감찰을 하고 밖에 함부로 다니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빈번하게 자꾸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는, 이건 전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뭐 다른 나라의 일이어도 다른 나라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불기소로 사람을 풀어줬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주 만에, 진짜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사건이 바로 터진 거라서 그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고,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특히나 조금 더 법적으로, 그리고 뭐 기간, 구속 기간도 그렇고 좀 더 길게라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든 어떤 생각이든 무슨 문제가 있었든 일단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좀 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되게 마음 아픈 사건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었고, 저도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컨텐츠를 한번 진행했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법 앞에서는 좀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